안산의 지역구를 두신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 훨씬 좀 뭔가 혈색도 좋아지시고 국회의원 끝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좀 편해지고 2주 동안 2, 3주 동안 술을 안 먹었다 보니까 네네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요. 4.5kg 뺐습니다. 4.5kg.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김남국 의원님 4.5kg가 살에 붙어 있을 때도 건강해 뵀는데 뭐 굳이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돋보기만. 저보다도 훨씬 젊으신 분께서 아니 그렇게 아니 뭐 건강 관리 대단하십니다. 자기 관리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좋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에는 그러면 그동안 살 빼느라고 최선을 다하셨고 또 뭐 하셨어요? 2주 동안 이제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배낭여행을 좀 다니면서 관광지를 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책 보고 헬스장 다니고 그야말로 자유를 좀 만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해외로? 베트남에 이제 제 친척 여동생이랑 이제 후배가 이민가 있고 주재원으로 가 있어서 예. 겸사겸사 이렇게 많이 더웠을 텐데. 딱 간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운 날에 아니 거기 3월부터 40도야. 40, 뭐 체감온도 45도, 43도 이글이글 뭐 타는데.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오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최선 도전 안 하기로 선언을 했고 그걸 약속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역 구민들에게 헌신 봉사하셨어요. 예. 아니 그럴 필요 사실 없지 않나요? 어떤 국회의원은 뭐 그냥 당선되자마자 아예 지역구를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앙 조중동에서 한 번도 뭐 저한테 좋은 기사를 써준 기억이 없는데 작년 11월인가 뭐 마지막까지 지역구 활동을 챙긴다라고 하면서 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걸 디스하는 기사네. 디스하는 기사인데 약간 지역구 행사를 열심히 다닌다고 홍보로 아닌 홍보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출마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찾아뵙고 제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유종의미를 거두자라는 그 생각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지역구 공약도 뭐 상당히 많이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불의의 타격을 받아서 마지막에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도 저는 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1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없어서 이제 1년 조금 지나서부터 제가 행사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다녔는데 뭐 관광버스 찾아다니고 막 지역구 돌아다니니까 그때 선배님들한테 지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내년에 선거 있냐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막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혹시 시장 나오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전 그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한 6개월이나 7, 8개월 전부터 이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3년 전부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 있는 걸로 3년간 열심히 지역구 관리했는데 좀 출마를 못해서 많이 뭐 아쉽긴 합니다. 3년이야 4년 내내 그랬지. 지역구에 김남국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뭐가 있어요? 뭐 이제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 그걸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TX가 그 가장 이제 제일 핵심 사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2005년도 적어도 여름에는 늦지 않게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만 뭐 챙긴 것이 아니라 3명의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챙기자 해가지고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찾아가고 예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발발해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쪽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혹여 사업이 이렇게 늦춰지거나 개통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김남국역 이렇게 이름. 감히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건으로 대단히 이제 부당한 그런 그 논란에 휘말린 건데 안산의 지역구가 4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질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안산의 나머지 의원들이 작당해가지고 김남국을 곤경에 빠뜨려서 김남국이 스스로 못 나오게 하려고 했다. 이런 썰 들어봤죠? 네, 그런 썰 들어봤죠. 아니 그런데 보니까 그 셋도 다 날라갔어. 저를 그때 당시에 지난 여름에 제명하겠다라고 비명계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수박들. 근데 이제 그때는 모든 이슈가 다 죽어가지고 3개월 정도 다 지났던 상황이고 이슈가 다 죽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다 소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권영세 의원 가상화폐 의혹과 가상화폐 거래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양상이 심각해. 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30여 명의 의원님들의 가상화폐 거래가 나왔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굳이 다시 제명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꺼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불리한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때가 다 이제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양평고속도로 의혹 터졌고 최상병 그렇지. 사망 사건 터지고 홍수로 인해서 또 사망 사건 터지고 해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꼭 저희 민주당 내 비명계 일부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저를 가지고 제명하자라고 계속 지도부를 흔들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그때 참 다 저하고 가까운 비명계 의원님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본인은 안타까워. 가깝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인간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다 잘해준다고 네. 그랬는데 예. 근데도 그 세 명은 다시는 이제 보지 말자 이런 그 낙인 받고 쫓겨났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지금도 보면은 뭐 글들이 다시 나오시라 우리 임마누엘님 5만 원까지 보내시면서 아이고, 김남국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꼭 다시 국회에 입성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셋은 다시 나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안산시장 나올 생각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정말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의원을 하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당직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뭘 진짜 의원님들 뭐 이거 하나 맡으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기를 쓰고 막 그렇지. 네, 로비하고 네. 정치력을 발휘하고 하시는데 그게 네. 하나도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고 그렇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아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뭐 안산시장 꿈이 있냐 이게 물어본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만나면 저희 안산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이 그걸 물어봐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고 또 답변할 수도 없는 또 질문이기도 하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 쿡 찔러나 본 거예요. 하셨으면 좋겠어. 김남국이 너무 아쉽다. 아이고, 안타깝다. 아니 그 정말 구렁이 같은 인간들은 다 저기 당원들이 다 보냈지만은 정말 참 김남국은 너무 아깝다. 지키고 싶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1대 이제 국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사위에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아닌 분들 얘기가 지금 22대 국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법사위가 21대 때 못했던을 넘어서 안 했던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검찰 개혁이죠.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정권 저희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21대 전반기 국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검찰 개혁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었는데 미완에 그쳤던 게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었습니까? 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윤석열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부가 예.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근데 민주당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서 수사를 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사실 1년차 때 끝내고 1년차 넘어가서는 사실 검찰개혁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특수부 수사를 그냥 너무 방대하게 펼쳐놔 버리다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수사까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그건 이제 2019년까지 상황이고 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검찰 개혁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을 안고 들어갔을 텐데 김남국 의원님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나머지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 일부는 야 그거 하지마 그거 왜 굳이 해가지고 그 검찰하고 싸우려고 해 이런 기류가 있었습니까? 나머지 법사위원들이 아니라요. 네. 내부의 비주류. 비주류. 비주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조중동의 어떤 그 논조를 그야말로 금과 억조처럼 그렇지, 정말 그렇지. 아주 중요한 핵심 민주당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검찰개혁을 저희가 그때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때문에 즉시 시행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제도적인 안정성, 새로운 어떤 기소분리를 하고 새로운 어떤 청을 신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3년 뒤나 2년 뒤에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내부를 설득하기 힘들었다. 그 얘기 많이들 하셔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정말 통제해야 될 게 사실은 특수부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쓰는 특활비가 그렇지. 뭐 수백억인데 이거 뭐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야말로 검찰 쌈짓돈으로 쓰고 술 먹고 이러고 술 먹고 똥 싸고 그저께
또 황당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박 검사. 특활비로 술 먹고 똥 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의혹까지 지금 나온 그 상황인데 이 특활비가 검찰에서 사실은 이게 뭐 특수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영수증 처리, 이 업무 추진비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아니 그거야말로 업무 추진비로 해야지. 그럼요. 그걸 수사 용도에 기밀 수사 용도에 그 특활비로 쓰면 안 되지. 그건. 그럼요. 검찰에서 무슨 엄청난 무슨 함정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정원처럼 해외에서 공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수증 처리를 안 할 현금을 쓸 만한 특활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정말 수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업무 추진비로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이 법사위 안에서도 검찰의 이 특활비를 반드시 통제하자, 삭감하자라고 계속 설득을 해도, 말을 해도 마지막에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 삭감이 안 되거나 5% 삭감하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네. 아니 사실 특활비 그리고 업추비 이 건으로도 충분히 검찰 개혁이 가능했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검찰이나 이런 조직에서 쓸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인력은 인사로 해가지고 끌어다 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돈도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결국에는 표적 수사나 잘못된 어떤 그런 위법 불법 수사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네네. 윤활유처럼 특활비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게 어디에 어떤 돈이 어떤 수사에 쓰이는지를 나중에 사후적으로라도 통제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건 다 이제 두고만 봤던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제대로 모니터도 못한 것 같아요.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이었는데 똥을 민원실에다 싸고. 22대 국회 법사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백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보거나 운동하는 거 말고는 그 법사위 상임위 과방위 요거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 할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적당히 비명했으면 지금 방송에서 그냥 나와달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친명이라서 완전히 배제되지만은 지금 22대 국회 법사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찰력 있게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세요. 법사위원장 자체가 너무나 1인 다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위원장이 과거에 법사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 역할, 저희 당이다라고 하면 핵심 역할을 할 때에 그때 중재하고 가르마 타는 그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간사 역할까지 1인 다역을 하셔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정청래 의원님이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에도 영상 요거 링크 하나 따가지고 따봉해가지고 하나 보내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저 국민의힘은 계속 그 보이콧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야 할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방위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안 나오고, 운영위는 뭐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그 국회를 개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제가 사설 논조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그렇지.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뭐 민생 챙기는 거 하나도 없고, 마치 지금 여당인데, 집권 여당인데 야당인 것처럼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콧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협상 전략 없이 오히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높아지는 것 같고요. 내부에서. 지금 시그널로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몇몇은 지금 나오겠다라고. 21일. 내일 모 21일이고 내일 얼마? 내일 모레네. 금요일, 나오겠다. 금요일이군요. 이번 주에 나오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 있을까?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굉장한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그렇지.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뭔가 할 이야기를 같이 떠들어 줘야지 균형 있게 여론이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데, 안 들어오면 진짜 그거는 무책임하고 무식하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 결사옹인 거잖아요. 또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국방위에서 신원식도 봤던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를 한번 국방위원들이 함께 외쳐보면 어떨까? 아주 재미지 않을까? 국회가 좀 재밌어야 돼요. 법사위가 지금 난리가 났어.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세상에 국회 회의인데 동접자가 10,000명이 넘어가니. 아니 심지어는 안 나오면은 쳐들어간다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쳐들어가겠다. 그렇지. 그 동행명령권이라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소환할 수 있는, 구인할 수 있는 국회법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일반 회의에 불참해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회법을 보면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지금 조금 해석이 돼서 약간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좀 거기에 대한 입법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국조나 뭐 청문회 할 때 안 나오면은 안 나오면은 그때 준강제 규정이 있지만 일반 회의 때 안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 때는 올 겁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하고 제의 요구했을 때 그때는 다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까지. 지금 아마 21일 날 국민의힘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21일에? 예, 21일에. 그 명분도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 100% 다 야당 의원들인데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털리다가 실수로 한마디 대통령이 시켰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완전히 폭망하니까. 그렇죠.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친할 그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친하진 않더라도 소통이 가능한, 전화했을 때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원 뭐 몇몇은 있죠. 몇몇이 있어요. 그 중에 조경태도 있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이요. 제 옆자리였죠. 벌써 육선 의원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경태가 뭐 육선이면 근데 육선인데 교육위에서 정말 그가 언론이 또 언론 탓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교육위에 갔는데 세상에 민주당 부산인가 민주당 교육감에 대한 그 어떤 공직선거법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직을 상실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미 직을 상실하는 분인데 계속 그 질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뭐 시진핑 도서관 있다고. 시진핑 도서관도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여러 가지 도서를 1만 권 이상을 기증한 건데 거기에 이제 시진핑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권 책이 있는데 그게 시진핑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그거 빼라고 난리. 이 혐중 발언을 한 거군요. 계속 막 그런 질의만 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요. 조경태 얘기한 이유가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교육위 갔을 때 뭐 여기 왜 오냐고 뭐 그랬잖아요. 나올 때 인사는 하고 나와야지. 나 같으면 얼굴에 침 뱉고 나옵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 공천 받으려고 그러신 건데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의 여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4년 내내 똑같은 주제로. 그래서 진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는 어떻게든 과거의 국감 주제하고 겹치지 않고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의미 있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내 똑같은 질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간판이면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교육위 의원님들께 와 주제 발굴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한 달 내내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냐. 그 국민의 의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교육위에 계셨던 4년 내내 계셨던 의원님들이 4년 내내 20대 때도 저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 국민들이 잘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부산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수사 때부터 말을 해가지고 기소해서 또 하고 1심 재판 때 또 이야기하고 항소심 때 또 하고 대법원 때 또 하고 심지어는 대법원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도 또 이야기하고. 조경태답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데 근데 그게 국민의힘 중에 한 명의 의원님이 아니라 여럿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런 비판 기사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암적 존재고 아예 그냥 단 한 명도 당선이 안 돼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되지 저의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에 동조 안 하셔도 되고. 22대 법사위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법사위에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 1소위에서 지금 심사 중이고 자 어떻게 분명히 윤석열이는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돌아왔을 때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반란표는 한 몇 표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21대 구성과는 꽤 달라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곧 있으니까 다시 이제 표결을 붙여졌을 때에는 아마 전당대회 이후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이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그렇지. 윤석열에 맞서서. 근데 그건 자기 목숨을 걸 일 아닌가요? 진짜 목숨을. 뭐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등등 몇몇 의원들은 최혜병 특검
특검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뭐 대통령 진노한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이 아니면 통과를 시켜야죠. 그렇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성의 표시도 안 하는 상황이면 아예 들어오질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일관된 태도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 김남국 의원님 모시고 김용민 브리핑 특별한 시간 갖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공고해졌죠, 21대보다. 그렇죠. 21대는 사실은 김남국도 잘 못 지켜준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만 드려서 죄송하고 이제 이 자리를 들어서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 복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제가 입당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선거를 도왔는데 이제 혹여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선거를 도왔는데 혹여 제가 선거의 잡음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당이나 전체 우리 진보진영 선거에.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합류하는 거, 그걸 갖고 또 수구 언론들이 얼마나 또 비난을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쓰지 마라 이랬던 겁니까? 아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많은 이제 지도부와 분위기가 바뀌었다. 분위기가 조국혁신당과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선명한 사람이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서 도와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를 도우면서 전국 선거를 돕고 희생하면서 그런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이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원로들이나 고문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어쨌든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수박들이 당권을 쥐고 그랬다면은 야, 김남국이 어떻게 거기 가냐? 야, 김남국 너는 밖에 있어. 이랬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공천권을 쥐고 이 총선 전국을 진두지휘하면서 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여러 역할을 또 담당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대표님이 뭐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니 그럼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 자체가 당원들과 국민들 뭐 이런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1대 국회 아마 경선 때만 하더라도 대표님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지. 김영진 의원님이나 정성 의원님, 저 이규민 의원님 몇 명, 한 4-5명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함께 대표님과 연대 이렇게 당해서 싸우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격세지감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시잖아요. 대표를 너무너무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이전 시대에 그 비명들이 이제 당권을 가졌을 때는 사실상 이 당의 주인이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가 안 된다 그러면 배제시키고 낙오시키고 그랬거든. 근데 이재명이 되면서 비로소 당원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자, 근데 우리 같은 지역구의 선배님이었던 전해철 선배님이 김동연 지사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경기도가 무슨 비명계 본산이 갑자기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이제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해철 의원님의 정치적 꿈은 대통령이에요. 항상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항상 대통령. 전해철이 뭔데? 뭐 아무튼 항상 그랬어요. 전해철이가 뭐라고? 난 경기도지사가 가장 최종적인 꿈인 줄 알았더니 와, 대통령까지? 네. 아니, 전해철이의 그 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스토리텔링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야? 스토리텔링은 본인 혼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아, 그래요? 픽션으로 해서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은 원대하게 항상. 근데 그게 지금 최근이 아니라 항상 10년 전, 20년 전.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 대선 때는 이낙연 밀었잖아. 이낙연이 대통령 되면 다음이 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구나. 그러게요. 아우, 끔찍해라. 상상만 해도. 근데 어쨌든 지금 대권이 꿈이고 지금 저희 안산에서는 전해철 전 의원님이 경기도 도지사로 나간다라고 지금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도지사는 무슨 생각으로 경기도 자문위원장을 이렇게 맡겼을까 모르겠다. 그렇지. 지금 당장 뭐 전해철 씨가 할 일은 없으니까. 전에도 한번 이재명 지사가 나왔을 때, 그 선거 나왔을 때 그때 경쟁자였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그냥 처참하게 패했는데. 근데 이게 보면 경기도 도지사가 대권을 나가던 아니면 도지사를 재선을 한 번 더 도전을 하던 중요한 건 당원과 도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지금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고. 그렇지. 아니, 본인이 기재부 장관을 하고 관료 출신이고 바로 경기도에 있는 거죠. 경기도 도지사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민생으로서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 역할을 안 하시잖아요. 아휴. 정말 참 민생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각 세우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하고만 각을 세우고 윤석열하고 각 세운 거 못 봤어요. 민생으로 뭔가 좋은 정책 했다는 거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이 땅의 기득권 세력, 그들한테 잘 보이면 다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진짜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해철 의원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야당 대표 총선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줘야죠. 그리고 본인을 도지사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워진 국민들 어려운 정말 서민경제, 민생경제 그렇지. 더 그런 정책들 더 내면서 당원들과 국민들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재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뭔가 힘을 실어드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앞장서서 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김동연 씨고 당내에서 그 반대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참 이 사람 너무나 배은망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전해철 씨가 자문위원장 돼가지고 나중에 경선에서 둘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동연 입 밖으로 배은망덕이란 말은 안 나오겠지. 전해철 자문위원장이 첫 번째 자문으로 이렇게 자문하는 거 아닐까요? 내 손을 잡은 건 잘못한 자문이다. 내 손을 잡은 거는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자문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아이고. 아니 이번에 3일 전이었죠. 대통령실에서 뜬금없이 종부세 폐지하자, 상속세율을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 이런 거나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때 진짜 슈퍼리치들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당에서도 논평을 냈듯이 경기도 도지사가 한마디 세게 하면서 아니 지금 자영업자도 다 죽고 정말 그냥 중산층, 소상공인, 서민들, 직장인들도 지금 물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 부담 때문에 가게에 맨날 빵 꾸여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어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슈퍼리치를 위한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율 그 아주 0.00001%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자고 대통령실에 말했느냐? 기재부 부총리 출신이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놔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놔야지 뜬금없이 무슨. 그러니까 이거 좋겠다. 방금 생각해낸 건데 그 전해철하고 저기 김동연이가 나와가지고 비명표 갈라먹고 친명 김남국 도지사로 가. 아니 김남국 의원이 뭐가 보자.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하나에 의원님들이 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게 뭐길래 도대체. 그리고 뭐 사실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사실은 필요로 하는 역할과 뭔가를 해야 되는 정책들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표가 항상 했던 일이 그 자리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지. 일하는 자리다. 의전받는 자리,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자리다라고 하잖아요. 잠시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인데 항상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대한 욕심부터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김남국 의원님 하면 코인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 비난만 했지만은 제가 어떤 좀 우파 성향의 커뮤니티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남국이 자산 증식으로서 청년들에게 길을 보여줬는데 이 기득권 꼰대들이 이걸 짓밟아 버렸다. 아니 김남국이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뭐 합법적인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재산을 풀린 거 이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무참하게 이렇게 무슨 사악한 범죄인 양 매도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이 자산 증식할 그 사다리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인식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대학생 때 이제 한국경제신문인가 하는 거기하고 증권회사하고 하는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어요. 그래요? 야, 이 양반은 뭐 그거가 한 달에 뭐 300 몇 프로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도 다 입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학생 때 제가 20년 전이 그때 주식 투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도 거의 가상화폐 투자처럼 봤어요. 폐가망신한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 주식은 말이죠. 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인식이
굉장히 주식을 하면 도박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도박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말 패가망신하고 하면 안 되는 걸로 금기시했거든요. 근데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투자 방송, 투자서 그리고 모든 그 젊은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천만이 먼저 젊은 MZ부터 투자를 했지만 그렇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공적인 규제가 아직 좀 미흡하다 보니까 시장에 24시간 돌아가고 규제폭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미 공적 신뢰가 부여되고 월가에서 ETF 상품이 올해는 이미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인식이 이제 점차 변화할 거라고 보고요. 저만 투자한 게 아니라 권영세 장관도 투자. 훌륭하셔. 더 웃긴 거는 저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양수 의원도 본인도 했는데 저를 제명하겠다고. 양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미안하다고. 아 그렇게 했었어? 야, 미안하다기보다는 약간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앞에선 징계하자 해놓고 뒤에 미안하다. 그 다음에 또 저희 당의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하고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시죠. 국회의원들 중에도 뭐 30여 명 이상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아 그래요? 그 이소영 의원도 있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또 씹었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무슨 뭐 대선 비자금이다, 뭐 뇌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대선 비자금. 황당한. 저도 황당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때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만 하여간 뭐 돈이 생기면 다 대선 비자금이다. 뭐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 그때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얼마나 황당한 거였냐면요. 상장됐다라고 하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장되기 전에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코인 전문가래요. 그러면서 왜 이게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냐라고 하면서 코인 전문가가 뭐라고 하면서 코테이션을 땄냐면요. YTN 기사입니다. 상장 직전에 고점에 샀다라는 거예요. 이 상장이 안 됐는데 그 전에 상장 직전에 고점에 샀는데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고점에 상장 직전에 고점에 산 게 어떻게 미공개 정보 의혹의 근거가 되는지 그걸 전문가 의견이라고 쓴 거예요. 신통하네. 그거 따가지고 주식 방송합시다. 코인 방송합시다. 진짜 황당한 거예요. 아니 거의 예언자나 예언자.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 의혹이면 차명으로 사거나 아니면 미리 몇 달 전에 저점으로 물량이 뭐 하기 전에 물량 거래량 튀기지 않게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거의 뭐 11개월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고 하는 게 4개인데 위믹스는 11개월 보유하고 나머지 3개 코인은 99% 마이너스였어요. 99%, 98%. 3개 코인은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도 이런 것들을 다 언론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후단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보도를 안 해요. 장기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짓말로 막 이상하게 만들어내고 정말 황당하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산을 증식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싶다. 이건 죄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놈들은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길이 열린다 그러면 발벗고 나설 사람들인데 아니 합법적으로 또 우리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그 코인 방송하실 생각 없어요. 금방 구독자 100만 쌉 가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정말 딱 그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근데 제가 지역구에서 커피 한 잔 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의원님들 중에는 지역구에서 커피 사거나 뭐 밥 사거나 술 사거나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경조사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해요. 왜?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선거법 위반이요? 네,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n분의 1로 하자 하면서 항상 저는 10,0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n분의 1로 하자고. 지금도 10,000원. 네, 이렇게 나눠서 내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에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아닌 전국이나 다른 데에 있는 데는 경조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경조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바깥에 저희 지역구에 연고가 없거나 지역구에 안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아껴 써도 경조사를 안 해도 아껴 쓴다고 해도 경조사 어디 가가지고 안 냈었지. 5만 원 되고 오고 10만 원 되고 또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이면 사실은 엄청 아껴 쓴다고 해도 저는 가정이 없어도 이게 정말 뭐 유지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근데 의원님들 중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막 1년에 몇 억씩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재산이 4년 사이에 막 따블이 되고 따따블이 되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화가 나서 그거를
저는 제가 아껴 쓰고 투자로 해서 정당하게 벌지만 도대체 너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보냐. 나는 룸사롱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그러지만 그렇지. 너놈들은 그렇게 쓰고 너희는 가족도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학비도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늘었으면 말도 안 해요. 현금으로 넣는 놈들은 진짜 이상한 놈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깔라다가 작년에 참았습니다. 동료 의원들이랑. 이제라도 까도 되지. 이제. 아이고 뭐 제가 사실은 그 21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이재명 지사가 악마화되는 거를 보고 굉장히 분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또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화영 부지사 1심을 보신 소감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또 이제 쪼개기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사실 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1년에서 1년 반 전에 네. 해당 수사를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명백히 이것은 들고 있다가 왜냐하면 같이 재판을 받는 것과 또 이제 재판이 1심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별건이 새로 시작하는 것을 완전히 피고인에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피말리는 거지. 피말리는 것이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으면 가중에서 징역형이나 이런 것들이 병과가 되거든요. 이 새끼 혐의 많으니까 기소된 게 같이 많으니까 함께 이제 병과가 돼서 세게 때려야 된다. 뭐 이런 별도로 분리돼서 재판을 받아서 그 징역형을 유죄 선고 받으면 훨씬 더 징역형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다른 신건이나 별건이 오면 형사재판 진행할 때 재판부에 다른 별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과시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다른 별건의 형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놈들은 이 새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돼. 계속 이 새끼들이요. 이놈들은 일부러 이 새끼줄 같이 막 엮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일부러 1심 끝나고 1심 선고 끝나고 그리고 분리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명백히 피고인을 괴롭히고 보복하겠다. 그런 그 솔루션으로 1년 6개월, 1년 8개월 그렇게 그러니까, 구속 상태를 유지시킨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이화영 부지사님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나 그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잘못한 그 책임만큼 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이 넘어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타인을 표적 삼아서 표적 수사하고 이용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것은 명백히 불법한 수사입니다. 결국에 이화영 입에서 이재명이 시켰다. 뭐 이런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개적인 천연덕스러운 고문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이런 증언을 받아내려고 하는 짓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통제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이게 나라가 이게 정상인지 정의로운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짚어줘야 될 언론들도 다 닥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헌법에는 명백하게 12조에 수사 과정에서의 침해받는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아주 조항으로 조목조목 보호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12조 2항의 핵심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후단에 적혀 있어요. 네. 12조 2항에 그 헌법에 명백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100번 200번 막 불러가지고 조서는 뭐 열 몇 개만 남기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너 이거 안 부르면 이렇게 보복당한다 라는 식의 이 수사가 과연 위법하지 않은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건 사법부가 위법한 수사다 기소권 남용이다 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라고 저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요거 하나만 댓글 이게 딱 하리님께서 딱 이 말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대판 고문입니다. 현대판 고문이지. 뭐 꼭 저기 사람을 사지를 묶어가지고 통닭구이하고 이래야만 고문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조국 교수님, 조국 장관님 수사할 때 네네. 그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제 친구거든요. 나이가 동갑인데 정경진 교수님의 자산 관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김경률은 아니고. 김경록. 그럼 김경록. 네, 거의 제 친구인데 직장인데 한 달 내내 불렀대요. 심야까지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그래서 그때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마치 피의자로 전환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인인데도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오죽하겠어요.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차후 행보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지. 지금은 진짜 국회의원 시절에는 정말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구건 저희 지역구 아니건 초등학생이건 고3이건 다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없었어요. 책 읽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한두 달은 여유롭게 못 만났던 분들도 만나고 네. 책 보고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지역구의 관리만 이렇게 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구 이제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지역구 바깥으로 못 갔거든요. 광주도 네. 많이 제 고향 광주도 많이 못 가셨고 아이고 세상에. 부모님도 안산에서 저하고 이제 거의 3년 이상 살다 보니까 지금도 안산 예, 안산에 계속 살고 계세요. 앞으로도 살 겁니까? 아니, 지금 부모님은 안산에 집 산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자. 예. 부모님이 안산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부모님도 안산에 계시다 보니까 광주도 많이 못 가고 전국에 많은 당원이나 이런 분들 많이 못 만났는데 조금 전국 유랑하면서 예. 대선이구만. 그러면 목표가. 아이고, 대선인가요? 전국을 다니는 거 보니까 대선이야 목표가. 제가 대선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출마하시니까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 그렇지. 예, 그 형님들, 누나들, 누님들, 또 동생들 찾아다니면서 또 막걸리 한잔 하고 그때 그 경선 수행실장 하시죠? 같이 맞아요. 저희 그때 같이 울고 웃었던 그 동지들 찾아서 막걸리 한잔 하고 이야기하고 책 보고 그러려고요. 21대 국회를 끝냈지만은 네. 우리는 김남국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의 이 자세대로 우리 당원들에게 또 섬기시고 또 아울러 이재명 대표 그냥 앞으로 대선까지 가시밭길입니다. 이 가시밭길에 또 동반자가 돼주시고 계속 수행해 주시고 뭐 직함은 없지만은 그러나 병당원입니다. 그 무형의 그 무명의 수행실장 역할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또 특히 청년 정치 어떤 표상이 되셨는데 청년들이 저는 민주당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도 힘이 있다. 이런 뭔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님이 역할을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길도 좀 보여주시고. 잠깐 한마디 첨언하면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둘 다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트럼프가 그렇게 친성향 가상자산 트럼프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바이든은 약간 규제 중심이었는데 정책을 좀 선회해가지고 아유 지금 코인이 대세인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 이 수장이 민주당 성향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승인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 다 승인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코인 세상으로 가는 건 대세고 거스를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정말 미국 월가의 메이저라고 하는 투자 회사들이 실제 이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많은 간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비명들 농간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앞으로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특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김남국이면 믿을 수 있지. 성공 사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선 때 ETF 이재명 NFT를 발행하자. 해가지고 그랬었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이제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이제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는 못했었고요. ETF 발행하는 거 했는데 사실은 걱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인데 ETF를 했는데 경매로 했는데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이러면은 좀 그러잖아요. 긴장했는데 그때 굉장히 불붙었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우리 김남국 의원님 그 대선 때 가상자산과 관련한 TF를 미리 만드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면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 떠난 청년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김남국 의원님과 1시간 벌써 훌쩍 지났는데 벌써요?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모처럼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김남국 의원님은 우리에게 또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아까 그 부추 장떡 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싸서 드리실 수 있도록 가시는 길에 드시면서 가시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남국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